네, 오래간만에 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팬데믹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. 요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. 그 코비드 증상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신경과 계통으로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요? 네, 신경과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다는 것 그 이전에 우선 코비드가 도대체 왜 생겼을까? 그것부터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. 코비드는 사실은 코비드 19은 그 박쥐와 인간의 거리가 좁혀져서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생물의 종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가 적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다른 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종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결국 사람하고 박쥐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옮겨온다. 우선 그걸 말씀드리고요. 그건 환경 파괴 덕분이다. 그런데 우리는 코비드가 전혀 뭐 환경 파괴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환경 파괴 때문에 일어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박쥐는 체온이 우리보다 높습니다. 체온이 우리보다 높다는 건 뭐냐면 그 신진대사가 더 잘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박쥐는 날개도 있고 포유류지만 날개도 있고 그다음에 털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열을 더 발산하게 되니까 체온이 높거든요. 체온이 높으니까 그 바이러스가 그 높은 체온에 잘 맞춰서 서로 공생관계를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사람은 그보다 체온이 낮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바이러스는 사람의 체온을 올려야 됩니다. 그럼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숫자를 그런 메커니즘을 작동을 시켜야 되죠. 그래서 올려가지고 숫자가 확 늘어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인간한테는 영향이 우선 발열이 나는 거죠. 물론 코하고 입으로 들어오니까 기침이라든지 기관지 계통이라든지 폐렴 이런 게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메커니즘은 발열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른 감기하고 비슷한 거죠. 그런 면에서는. 그런데 발열이 되면 증상이 어디 나타나냐? 온몸에 다 나타납니다. 기관지부터 해서 심장, 폐, 그 다음에 콩팥, 그 다음에 방광, 그 다음에 온 소화기 계통에 전부 다 나타나거든요.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뇌, 신경에 관련된 건데요. 그럼 뇌하고 신경에 관련된 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뇌는 기본적으로 이게 배터리입니다. 발전기거든요. 발전기에 그 핏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송전을 시키는 시스템이 있고 그러면 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그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뇌의 모든 부분에 대뇌, 중뇌, 소뇌 할 것 없이 그다음 척추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.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 그래요. 그러면 후유증이? 예를 들면 네. 뇌세포에 신경세포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따라서 인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운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감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뇌는 기본적으로 감각, 그 다음에 운동,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서는 더 발전된 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. 그럼 예를 들면 조금의 치매진 증상이 있었다. 그럼 코비드 때문에 치매력이 훨씬 나빠질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뇌의 전기작용에 좀 더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게 뇌전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다. 그럼 뇌혈관 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척추에 문제가 있었다면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마비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척추와 연결된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신경과 문제가 관련된 그런 근육에 문제가 있다면 근육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 피부에도 신경이 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도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코비드 19이 어떤 하나의 증상 이런 것은 결코 아니고 온몸 전체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은 다 코비드 증상이 될 수 있다. 그런데 그중에서 같이 신경계통으로 자주 나타나는 것이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아니면 혀의 감각이었다든지 그건 아까 말씀드린 감각의 문제죠. 귀에 염증이 생겨서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눈에 염증이 생겨서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게 증상이죠. 가능하군요. 네. 네. 모든 증상이 바로 신경계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네. 제가 아는 분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그렇죠.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토한다든지 아니면 네. 설사를 한다든지 그건 좀 전에 말씀드린
모든 부분, 네. 소화기 계통, 네. 간을 비롯해서 췌장을 비롯해서 모든 소장, 대장 네. 모든 데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은 그런 증상들이요, 후유증이 또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러면은 이런 후유증으로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주로 나타나는 분들은 그 중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노약자거나 아니면 임문 시스템, 그러니까 면역체가 약하신 분들이 경우에 더 면역질이 더 나타나죠. 그래서 사람들은 그 롱 코비드라고 해서 코비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. 근데 그 증상은 사실은 어떤 증상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증상 중에서 사실은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흔히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,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냄새를 제가 있는 환자 중에서는 그 냄새를 뭐 2년이 지났는데도 냄새를 못 맡는다. 예, 그런 환자도 있었고 맛을 보지 못한다 그런 환자도 있었고요. 그렇게 뭐 냄새를 못 맡고 맛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에 식생활에 굉장히 문제가 있겠는데, 그러면 잘 식사를 못하면 건강이 나빠지지 않나요? 그런데 우리 바디는 또 뭐라 그럴까요?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아니죠. 그렇지만 점차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예. 이 요즘 들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요.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계속 백신을 맞아왔으니까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사망하는 분들은 계속 늘고 있고. 예, 그 문제가 참 저기서 어려운 문제입니다. 지금까지 겪었던 코비드를 걸렸던 분들 중에서 많은 사실은 문제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새로운 변이는 그게 약하고 전파는 잘 되더라도 약하다고 하지만은, 그러니까 그 위에 지금까지 겪고 남아 있는 증상 위에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. 그래서 다시 코비드에 걸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해야죠. 어떤 노력을 해야 그 돼요? 노력이란 건 지금까지 쭉 나왔던 거랑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약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백신을 맞는 것을 권하고요. 그 다음에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뭐 손을 쉰다든지 그건 다 상식에 지금 현재는 속하는 부분이니까 그 전에 했던 그런 상식적인 부분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팬데믹이 이제 끝나갔다 해서 그런 거에 다시 어디든지 뭐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데도 막 신나게 다니고 있잖아요. 근데 일단은 손 닦기, 그리고 다녀와서는 소금물로 입안을 가글하기,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네요. 소금물로 입안을 가글하는 거는 저는 뭐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. 예. 손을 씻고, 그러니까 그 소금물이라 하면 그 사실 농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농도를 0.9%를 맞춘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, 그다음에 0.9% 같으면 우리가 그 음식 먹을 때 약간 간간한 정도인데, 그건 사실 기존에 있던 그 미생물들을 또 없애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손 씻고 그다음에 마스크하고 사회적 거리 두고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그런 그건 다 상식적인 거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이 코비드 말고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건강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여러분들은 그 건강이 어디 특별하게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그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어서 아니면 특별한 운동을 해서 아니면 특별한 무슨 시술을 해서 나아지는 거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,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잘 먹고 잘 내보내고 그다음에 잘 자고 스트레스 컨트롤하고 누구든지 다 아는 겁니다.
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. 적은 거죠. 그 다음에 알고 있더라도 그걸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똑같이 똑같은 고생을 하고 겪고 나서야 또 후회하고 또 그렇게 지내는 거죠. 그럼 과연 그 식단을 어떤 게 건강한 식단인가? 이건 이 세상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는 자연과 아주 가까이 있을 때는 자연에서 나는 음식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음식,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은 자연에서 그대로 나는 음식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.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조상이 어떤 분이었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한국 조상들이 먹었던 발효를 중심으로 한 한국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하고 보편적인 추천 방법이고요. 예를 들면 유럽인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스칸디네비아 식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럽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은 미국하고 틀리 그렇게 살이 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. 그럼 왜 그럴까요?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 식단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? 미국 식단하면 여러분들 패스트푸드밖에는 그 다음에 뭐 칩이나 뭐 이런 거 튀긴 거밖에는 생각이 안 들지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오랜 전통을 갖고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먹어오던 음식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먹던 음식을 리스펙트하는 게 가장 심플하지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연세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그러면은 발효 음식 그러면은 뭐 된장국이라든지 이런 거 발효시킨 된장 그런 것들 드시고 발효시킨 간장을 넣어서 드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음식이겠네요. 네,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알면 더 여러분들이 더 이제 이해를 더 잘하시고 더 실현을 잘하시게 되는데요.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. 그 콩을 왜 조상들은 그걸 삶아서 메주를 만들어서 발효를 시켜서 그렇게 먹었을까? 그 힘든 과정을 지금 어느 집에서 그걸 합니까? 아무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원인은 식물의 단백질은 흡수가 잘 되지 않고 그다음에 식물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식물성 기름이 있습니다. 식물성 기름은 우리 몸에는 인체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을 골고루 같이 드시되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서 섭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. 그게 소화가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은 그것을 요리를 적게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육회라든지 이렇게 오히려 더 날것인 경우에 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자나 다른 포식 동물들은 사냥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먹는 게 안에 간이라든지 내장을 파먹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배가 부르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다음 차례 넘겨버리죠. 그러니까 동물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 가깝게 예를 들면 간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그러면 동물의 간이 여러분들한테 좋다는 거죠. 제일 가까운 단백질이니까 그 단백질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섭취하는 게 좋다.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동물의 심장 돼지나 간은 여러 가지 마트에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걸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근데 많은 특히 여자분들은 그걸 어떻게 먹냐. 아이고 난 죽어도 못 먹는다. 여러분의 선택이죠. 뭐. 네,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건강 프로그램에 좀 출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